캄보디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2차 simmering border 대응팀이 dispute 캄보디아 between Thailand and 국경을 Cambodia is 넘었습니다. casting a shadow. 총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동시에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태국 4개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도망쳤고 국경은 봉쇄됐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일. 한 나라가, 한 정부가 정보와 외교로 전쟁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후 11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저는 이 장면을 유튜브 생중계로 봤습니다.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일반 민항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전세낸 항공기였고 기내에는 한국 경찰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4명.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 명 한 명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내린 10명 정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었죠. 손목에 포승줄은 없었지만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내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전세기를 띄웠는지. 일반 민항기를 이용했다면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기는 달랐습니다. 탑승 전부터 철저히 분류하고 기내에서도 분리수송하고 도착 즉시 다른 경로로 인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송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즉시 재군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 명은 현재 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 명은 태국 정보기관에 있었습니다. 64명을 한 번에 송환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지 아나. 출입국 관리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캄보디아 측과 최소 3개월은 협의해. 신원 확인, 범죄 사실 입증, 양국 검찰 협조, 이송 경로 확보, 비행 허가. 하나라도 꼬이면 무산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걸렸지? 뉴스 보니까 2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상적으론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외교부 건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외교부 동남아 담당 국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경찰청 국제범죄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솜차이 중령,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시죠. 64명을 한 번에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 아직 1000명에서 2000명이 남아있다고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작전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경고사격입니다. 전체의 3에서 6%만 먼저 빼낸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카드로 남겨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캄보디아 정부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는 64명을 빼낼 수 있다. 그렇다면 1000명도 빼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압박입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2주 만에 이런 작전을 완료했을까요? 우리도 캄보디아의 피해자가 수천 명 있지만 송환은커녕 신원 파악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한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국정원, 정보사, 경찰이 합동으로 움직였고 현지에 정보원을 심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원이요? 내 정확한 위치, 신원, 범죄 사실을 2주 만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걸려요. 그렇다면 한국은 작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 작전을 계획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64명의 명단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거였죠. 이 명단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64명 중 49명이 즉시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했다는 뜻이죠. 나머지 15명은 피해자로 분류됐고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캄보디아 측과 협상할 때 이 구분이 핵심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범죄자는 우리가 처벌하겠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선을 그었어요. 캄보디아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수는 뭘까요? 이제 진짜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64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방콕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22년간 BHQ에서 복무하며 저는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성공한 작전도 있었고 실패한 작전도 있었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좋은 작전이란 무엇인가를 좋은 작전은 조용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이번 작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6개월 이상의 정보 수집, 치밀한 협상, 완벽한 실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 송환을 위한 2차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합니다. 2차 급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태국 한 TV 방송국의 긴급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베트남 군사 전문가 1명과 싱가포르 외교 평론가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2차 대응팀,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봐야 하나?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저에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쏨차이 중령님, 한국이 2차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64명을 송환했지만 추정치는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전체의 3%에서 6%만 처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4%는? 그게 바로 2차 대응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였고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남아 전역에 퍼져 있죠. 그리고 베트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트남 전문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베트남 피해자는 약 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6만 명이요? 내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서 일하거나 감금된 베트남인이 그 정도입니다. 태국도 약 2만 명, 인도네시아는 1만 5천 명 정도로 봅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피해자는 최소 10만 명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자국민 1000명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피해자들도 함께 구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는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상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평론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압력을 조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 혼자서는 캄보디아를 완전히 압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함께 움직이면 캄보디아는 버틸 수 없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군 시절 동료들이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금은 하노이에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쏨차이, 방송 봤어. 6만 명이라는 숫자. 정확해. 우리 정부도 알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어. 한국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기회가 생겼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만 구출하는 게 아니야. 동남아 전체의 문제를 건드린 거야. 다음 날 태국 외교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급박했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공식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동남아 각국 국민들은 자기 정부에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한국은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나?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직접 압박이 아니라 간접 압박,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는 그날 오후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필리핀 출신 보안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닐라 경찰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쏨차이, 필리핀 상황을 알려줄게. 우리 정부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어. 주제는 캄보디아 피해자 송환 전략이었어.
정말입니까? 한국이 송환하는 걸 보고 우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대. 왜 우리는 못하냐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1만 5천 명, 대부분 반방 지역의 범죄 단지에 있어. 반방. 저는 그 지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동남아 4대 범죄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정보를 공유했나요? 필리핀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거야. 한국 경찰이 우리 정부에 자료를 넘겼어. 반방 지역 범죄 단지의 정확한 위치, 건물 구조, 심지어 내부에 누가 있는지까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우리도 궁금해. 필리핀 경찰도 몰랐던 정보를 한국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2차 대응팀, 1000명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 피해자 1000명에서 2000명 추정. 베트남 피해자 6만 명 추정. 태국 피해자 2만 명 추정. 인도네시아 피해자 1만 5천 명 추정. 필리핀 피해자 1만 5천 명 추정. 합계 최소 10만 명.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혼자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동남아 전체를 끌어들여서 캄보디아를 고립시키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저는 방콕 외교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가정보원 부국장이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현지 범죄 조직 건물을 급습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3명 모두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야구모자, 관광객처럼 보였죠. 이들이 정말 국정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부국장이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들이 건물 내부 구조를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국장을 만났습니다. 그와 저는 15년 전 합동훈련에서 만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정보기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는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쏨차이, 내가 아는 선에서 말하자면 한국 국정원과 정보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첫째, 인원 국정원만 해도 약 5천 명 규모입니다. 그중 해외 파견 요원이 1000명 정도. 동남아시아에만 200명 이상 배치돼 있을 겁니다. 태국 국가정보원의 해외 파견 인원이 50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4배 규모였습니다. 둘째, 기술. 한국은 사이버 정보 수집에서 세계 5위권입니다. 특히 북한 감시를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범죄 조직 추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위치 추적, 인터넷 통신 감청, 금융거래 분석.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정확히 찾아냈는지. 셋째, 협력 시스템. 한국은 국정원, 국군정보사령부, 경찰, 그리고 외교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협조하죠. 우리는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각 기관이 따로 놉니다. 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데만 일주일 걸립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전신이었고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북한 감시가 주 임무였지만 2000년대부터 국제범죄, 테러, 사이버 공격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 군 정보기관인데 해외에서는 국정원과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특히 동남아에는 북한 감시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에 표시를 했습니다. 방콕 한국대사관, 추정 국정원 요원 15명,
푸놈펜 한국대사관 추정 국정원 요원 10명. 하노이 한국대사관 추정 국정원 요원 12명. 마닐라 한국대사관 추정 국정원 요원 8명. 이건 공식 외교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추정정보 요원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 전역에 정보망을 깔아놨던 겁니다. 원래 목적은 북한 감시였지만 이 네트워크가 이번 범죄 조직 소탕에 그대로 사용됐던 거죠. 다음 날 태국 언론이 폭탄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정보 요원들, 캄보디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 기사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6개월 전부터 범죄 조직에 가짜 피해자를 심어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기 조직에 속아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이었다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베트남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기사 봤어? 네, 방금 봤어요. 믿기지가 않네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말이 돼. 한국이 어떻게 건물 내부 구조, 범죄자 명단,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았겠어? 내부에 사람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각 거점마다 심어뒀을 거야.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내부 침투입니다. 한국은 범죄 조직 안에 가짜 피해자를 심었습니다. 6개월간 내부에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게 정보작전입니다. 707특임대가 6분 만에 작전을 완료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정원이 6개월 동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인정합니다. 21세기 전쟁은 총이 아니라 정보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한국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90%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CIA, 일본 공안, 호주 정보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캄보디아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제 협력까지. 한국의 정보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BHQ에서 22년간 복무하며 저는 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현장에 가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10월 23일 새벽, 저는 태국 뉴스 속보로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도심 한복판, 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대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는 42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티셔츠가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 한 명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이 그에게 경찰서를 가리켰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과 범죄 조직이 한 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했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표정이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42세 한국 남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현재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태국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사람, 어떻게 구출됐는지 아십니까? 외교부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영상을 보고 즉시 출동했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갔대요. 캄보디아 경찰 없이요? 네, 그리고 6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6시간. 한 사람을 찾는 데 걸린 시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이미 그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대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휴대폰 신호 추적. 모든 걸 동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인구 30만의 도시입니다.
그 넓은 도시에서 맨발로 도망친 한 사람을 6시간 만에 찾는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CCTV 접근 권한, 현지 협력자 네트워크, 실시간 추적 시스템. 모든 게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군사작전으로 치면 이건 신속 대응 체계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한국 대사관은 사실상 작전 본부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도망친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살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6시간 안에 찾아내는 것. 한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혁 씨와 12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6시간 만에 저를 찾아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2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강한 군대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신념이 김민혁을 살렸고 12명을 구했고 캄보디아를 굴복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러웠으니까요. 태국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자고. 그래서 언젠가 태국도, 베트남도, 동남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6시간 만에 구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10월 24일 오전, 저는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긴급 소집한 군사 전문가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4개의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점을 가리켰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국 측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만 최소 5개 건물에 약 2,000명이 감금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점. 미얀마 미야와디 국경 도시입니다. 태국과 바로 인접해 있죠. 약 3,0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점. 필리핀 밤방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200km. 약 1,500명. 네 번째 점. 라오스 보케오 가장 작은 거점이지만 약 8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관이 레이저를 끄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합계 약 7,300명. 한국 정부가 이 정보를 9개국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 소탕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미얀마 미야와디는 우리 국경 바로 건너편인데 우리도 정확한 숫자를 몰랐습니다. 차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위성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6개월간 위성사진, 통신감청, 현장 첩보를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각 건물의 위치, 구조, 심지어 경비 교대 시간까지 파악돼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태국 군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미야와디는 우리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경 경비를 3배로 강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미얀마 전문가인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야와디 상황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쏨차이 한국 측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미얀마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에만 3개 건물을 급습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127명 체포, 83명 구출. 대부분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범죄 조직의 반응은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밤새 국경을 향해 움직였어요. 한국이 정보를 공개하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필리핀 마닐라의 지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밤방 지역 단속 들었어? 네, 경찰이 어제 대규모 작전을 펼쳤어요.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놀랐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도까지 있더라고요. 구출 인원은 95명, 그중 15명이 필리핀인이었어요. 나머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4일 기준 동시 작전 성과. 미야와디 127명 체포,
83명 구출. 밤빵 67명 체포, 95명 구출. 시아누크빌 91명 체포, 112명 구출. 복해우 43명 체포, 58명 구출. 합계 328명 체포, 348명 구출. 단 하루 만에 348명이 구출됐습니다. 한국이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공조를 주도한 결과였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4대 거점이 모두 타격받았으니까요. 일부는 중국 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도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도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4개의 거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펜으로 한국이 협력하는 9개국을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 전역에 친 그물. 범죄 조직들은 이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쫓겨나면 다른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구나. 총 한 방 쏘지 않고 9개국을 움직여서 적을 포위하는 것. 다음 날 아침 한국경찰청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기 조직 총책 리강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완료. 저는 리강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47세, 조선족, 캄보디아 최대 사기 조직 운영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됨. 그리고 추가 정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강호는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총액 약 200만 달러. 한국은 범죄자만 추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비호한 부패 관료들까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뇌물 명단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 3명이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더 큰 파장이 올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리강호와 그의 조직은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자체였습니다. 저는 태국경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대캄보디아 경제 압박 분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ODA 현황. 2024년 기준. 총 ODA 규모 약 1,300억 원. 주요 분야 수자원 640억, 농업 280억, 인프라 220억, 교육 160억.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16개 원조국 중 4위 규모의 ODA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자원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메콩강 수자원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규모 4,800만 달러, 약 640억 원. 이게 캄보디아의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는 캄보디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메콩강 유역에 여러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약 50만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3%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할까요? 아니면 협상 카드일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협상 카드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의 한국 송출 현황. 2024년 기준 13만 명 쿼터. 실제 입국 1만 450명 2024년. 평균 송금액 연 2,800만 원. 총 송금액 약 2조 9천억 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 2조 9천억 원은 생명줄입니다. GDP의 약 11%입니다. 만약 한국이 노동자 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교수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즉시 1.5%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85%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베트남 경제학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쏨차이, 한국의 경제 압박이 정말 효과적이야. 우리 베트남도 배워야 해. 어떤 점에서요? 선택적이라는 점. 한국은 캄보디아 전체를 제재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캄보디아 정부가 가장 아픈 곳만 찌르는 거지.
ODA와 노동자 쿼터. 맞아, 이 두 가지만 건드려도 캄보디아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저는 그날 오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조치를 조사했습니다. 경상남도. 캄보디아 노동자 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단. 대체 국가 베트남으로 변경. 경상북도. 캄보디아 ODA 전면 중단. 농업기술 전수 프로그램 중단. 소방장비 지원 중단. 새마을 운동 모델 전파 중단. 저는 경상북도 국제협력관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경상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범죄국가 이미지 때문이죠.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타격을 주면 캄보디아 경제는 6개월 안에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ODA는 재검토 단계입니다. 노동자 쿼터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은 지금 칼을 목에 대고 있을 뿐 아직 찌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협상의 기술입니다. 정부를 압박하려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다음 날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태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돈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국제 결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섭섭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돈의 나라? 그렇다면 사돈 나라의 국민들을 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사돈 나라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감정에 호소? 너무 늦었어.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압박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캄보디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조절해서 한 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쥐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줄이었으니까요. 10월 26일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콕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군사포럼이 열려 있었죠.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과 우리 BHQ를 비교하는 글에 달린 댓글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민이 확산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후배들과 동료들의 메시지가 47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BHQ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중령님이 나서서 반박해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면. 저는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도 강하다. 비교 자체가 불공정하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먼저 707 특수임무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주요 임무 대테러, 인질 구출, VIP 경호. 주요 작전 목록이 나왔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구출 작전 지원.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 아덴만 여명 작전. 2013년 청와대 경호 임무. 2023년 수단 교민 철수 작전. 특히 2011년 소말리아 작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을 때 707 특임대가 투입됐습니다. 작전 시간 정확히 6분. 구출 인원 선원 21명 전원. 해적 사살 8명. 해적 생포 5명. 아군 피해 경상 1명.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6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BHQ 자료를 꺼냈습니다. 주요 임무 대테러, 국경 방어, 국내 치안. 주요 작전. 2004년 남부 반군 진압 3주 소요. 2009년 캄보디아 국경 분쟁 대응. 2010년 방콕 시위 진압. 2015년 폭탄 테러 현장 대응. 저는 2004년 작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반군에게 납치된 태국 군인 1명을 구출하는 데 걸린 시간 3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잔인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2년은 제가 BHQ에 바친 시간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사태는 국제작전입니다. 해외 인질 구출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작전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작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707 특임대의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카메라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BHQ에서 배운 바로는 우리가 같은 작전을 하면 최소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 1시간도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훈련의 차이? 장비의 차이?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입니다. 한국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국정원 5,000명, 정보사 3,000명, 사이버사령부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들이 6개월, 1년 전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목표물의 위치, 내부 구조, 인원 배치, 경비 교대 시간. 모든 정보가 준비된 상태에서 707 특임대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6분 만에 작전을 완료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정보 없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들어가 봐야 압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BHQ를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22년을 바친 곳이니까요. 제 전우들이 피 흘린 곳이니까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707 특임대 훈련 사진과 BHQ 훈련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707 특임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특히 국제작전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처럼 정보기관과 특수부대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국민을 6시간 만에 구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군인이 할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 쏨차이 중령님 영상 잘 봤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태국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707 특임대와 BHQ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합동훈련. 감사합니다. 태국 국방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BHQ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후배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그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경례로 답했습니다. 어제 영상 훈련병들이 다 봤습니다. 다들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고맙네. 중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중령님은 후회 안 하십니까? BBQ밈을 인정하신 것. 저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대원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후회? 자네, 군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아나? 적입니까? 아니, 안주하는 것이네.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멈추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해. 너희가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네.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십니까? 그래, 이제 우리도 변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경례로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방콕 외교부 회의실. 저는 긴급 소집된 동남아 정세 분석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푸놈펜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땀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전면적 협력을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범죄 소탕을 위한 한국 캄보디아 합동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합니다. 한국 측 인원 50명,
캄보디아 측 인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작전 지휘권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전 지휘권 공동 행사. 이건 사실상 한국에게 캄보디아 땅에서 작전권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한국 경찰청 푸놈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합니다. 사무소는 한국인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캄보디아법 집행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국장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게 주권 포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장관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한국인 피해자 구출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측 요청 시 1시간 내 대응합니다. 넷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관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데캄보디아 ODA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장관이 연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태국 외교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목격하신 것은 21세기형 굴복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무릎 꿇게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2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베트남 외교관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쏨차이 봤어? 네, 지금 막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캄보디아가 정말 모든 걸 받아들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우리 베트남도 움직이기로 했어. 한국 모델 그대로 따라서. 예상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쏨차이,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 알았어? 아니요. 몰랐습니다. 나도 그래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중국만큼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 나라를 굴복시켰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한국은 외교부, 경찰, 국정원, 정보사,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12일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각 기관이 따로 놉니다. 한국은 하나의 주먹이 되어 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채널의 마지막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목 캄보디아 굴복의 12일 21세기 전쟁의 교과서. 방금 전 캄보디아가 한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2일 한국이 캄보디아를 굴복시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군사작전으로 따지면 이건 전격전입니다. 아니, 전격전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이 사용한 무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보국정원과 정보사가 6개월 이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외교. 유엔에서 규탄하고 9개국 협의체를 만들고 국제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셋째, 경제. ODA 재검토를 암시하고 노동자 쿼터 축소를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을 쥐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3가지를 12일 동안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인정합니다. 이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국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나란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 1000명 이상을 구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전체로는 아직 10만 명의 피해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굴복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이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쏨차이 중령,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국방부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707 특임대와 BHQ 합동훈련이 시작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중령님께 교류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중령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우리 BHQ도 이해하는 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콕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태국도 베트남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6시간 만에 구출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BHQ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원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한 대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들었습니다. 한국과 합동훈련한다고요. 그래. 저희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거야.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거고. 그럼. 하지만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야. 저는 훈련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12일 동안 한국이 뭘 했는지 봤어. 이제 우리도 할 차례야. 언젠가는 우리도 6분 만에 작전을 완료하는 부대가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도 6시간 만에 국민을 구출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한다. 대원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저는 경례로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남아시아 전체가 배운 수업이었습니다. 범죄와 싸우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법. 한국이 교과서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를 읽고 배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BHQ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2년. 제가 이 깃발 아래서 보낸 시간입니다. 앞으로 22년 뒤, 이 깃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12일 만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